자,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됐습니다. 월간 투자 전략 세워보시오. 박희찬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월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번 달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일단 그 전의 흐름들을 좀 보면 미국장은 5개월 연속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추려보자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 연준이 이제 좀 고삐를 놓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연착륙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쨌든 5월달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6월달, 7월달 연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고요. 특히 이제 6월달 지나면서부터는 빅테크에 쏠려있던 장세가 조금은 확산되는 네. 그런 분위기까지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착륙 효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살짝 높아지는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2024년도에 대한 눈높이는 또 낮아지고 있어요. 내년에 대한 눈높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뢰도가 덜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IMF에서 7월 달에 수정 경기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게 첫 페이지인데요. 네. 일단은 2023년도, 4년도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같은 값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내년도가 조금 높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값으로 좀 바꾼 거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에 대한 성장률 하락세가 상당히 이제 눈에 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징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국 때문에 내년도의 성장률이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올해보다 성장이 좀 나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미국의 성장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이 이렇게 모멘텀이 약해지는데 딴 나라들의 성장세가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내년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올해 경기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를 반영하며 상승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만 내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중심으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연속성 있게 쭉 뻗어서 괜찮아지는 흐름을 보이기까지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오늘 포커스는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재고 쪽입니다. 먼저. 재고? 우리 이제 항상 경기 소순환 재고 사이클 관점에서 이제 경기의 어떤 업다운을 먼저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 글로벌 경기의 턴어라운드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재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네. 이게 이제 좀 꺾여서 내려가야 뭔가 이제 생산이 좀 회복되고 이런 기미가 나타날 텐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중국의 재고율이 2023년도 값이요. 네. 보시는 대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아직은 재고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연준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통화 긴축이 이제 끝났느냐가 이제 또 하나 이슈가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연속해서 인상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7월에 이어 9월에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 의장은 좀 중립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9월 달에도 인상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은 아니야 끝났어 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근에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있죠.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한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디플레 얘기거든요. 네. 중국의 디플레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에는 분명하고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사실 서비스 물가 대비해서 상품 물가가 상당히 낮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연준 입장에서 또한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반영된 기대 인플레 값이요. 네. 보시는 대로 3월 달 지금 뭐 이게 SBB 파산 네.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때 수준을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이미. 근데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사실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비록 좀 떨어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편하기 때문에 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9월에는 네.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보다 네. 9월 FOMC에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을 극히 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 인플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부른 기대를 시장에 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네, 보인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이고 네.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표현을 갖다 우리가 계속 네. 올해 상반기 내내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낸다라는 네. 거였어요. 특히 이익 마진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사실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사실 놀란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이익 마진율,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2년도 하면은 각종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죠. 임금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기업들이 어떻게 마진을 지킬 수 있지? 이런 걱정을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근데 마진 방어를 잘 했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살짝 꺾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업들이 뭔가 그 일자리를 갖다 빠르게 줄인다든지 또는 뭐 투자를 갖다가 극도로 꺼린다든지 그럴 네.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경제를 좀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분위기가 조금씩은 이제 나빠지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마진의 척도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PPI하고 CPI 상승률 괴리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예,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업들이 어떤 비용 부담을 전가함에 있어서 조금씩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시사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마진이 조금씩 축소되는데 그런 것이 올해 중반 이후로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시장에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기대, 연준의 조금 덜 긴축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 뭐 기업들의 나쁘지 않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유지해왔습니다만 요 세 가지 요소 다 조금 아주 견고하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우리 시장 얘기를 갖다가 좀 네.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주식 시장이 한국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최근에. 네. 미국은 뭐 여전히 이제 꿋꿋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 일단 미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심스러운 시각이고 성장의 기회가 점점 조금씩은 더 줄어드는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세가 확실한 쪽이 어디냐 네.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그렇죠. 내용이고요. 예, 빅테크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뭔가 확산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뭐 천착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중적 포트폴리오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엄청난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렇죠.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라고 한다면 한국은 2차 전지잖아요. 네. 그 중심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런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 성장 테마의 어떤 존재 가치라고 할까요? 예, 그 부분은 아직은 크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시장이 이제 큰 변동성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변동성을 겪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이제 반등하고 네.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런 걸 좀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이제 일부 수출주를 갖다 약간 섞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장의 기회가 전체적으로 좀 축소되는 만큼 네. 핵심 성장 테마 중심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 성장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빅테크, 우리나라는 여전히 2차 전지, 다만 2차 전지 변동성 최근에 좀 큰 경향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핵심 수출주 정도 좀 섞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네.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 사실 이제 섹터에 대한 시각을 가져갈 때 8월장 한 달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8월 23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제가 추리는 핵심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SBB 파산이었고요. 네. 예, 다른 하나는 5월 24일 날 엔비디아의 1사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급등했던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그림 보시는 대로 뭐 반도체 또는 뭐 AIQ는 이제 인공지능 투자 ETF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이번 8월 23일에도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쪽의 모멘텀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되게 세게 얘기해줬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닝 전망치가 확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이 EPS의 전망치가요. 네.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 현재 예상치가 거의 2배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부담되는 거죠, 네. 일단. 이 숫자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국면인 것 같고, 8월 중순 가면서 약간은 좀 경계심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단기적으로는요. 네, 어쨌든 이게 이런 말씀드렸던 빅테크 AI 테마의 어떤 지속성을 네.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빅테크 위주로 가되 그 빅테크의 상승의 강도나 지속성을 결정짓는 이벤트라는 측면에서는 8월 네. 23일 예정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였고요. 네. 일단 뭐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핵심 성장 위주로 가자라는 걸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인도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대안 투자 관점에서, 물론 인도도 주식 얘기긴 합니다만, 네. 네. 사실 이제 인도 주가가 근래에 이제 계속 뻗어 올라가면서, 네. 인도에 관심은 많은데, 주가가 너무 조정 안 받고 계속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뭐 우려라고 할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되게 새로운 얘기가 있진 않은데, 기존에 했던 얘기지만 좀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인도하고 미국은 주가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제가 일부러 대비를 해놨거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다. 근데 인도는 다르죠. 네. 우리가 이제 인도하고 미국의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들이 대부분 내수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내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의 매출의 어떤 뭐랄까요? 그 ASP, 네. 평균 단가가 소비자 물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하락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수출이 많지 않습니까? 수출 물가는 하락을 잘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쁠 때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의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인도는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내수 기업 중심이고, 그들이 직면하는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고, 소비자 물가는 매년 오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의 증가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사실 인도의 그 재벌 기업들을 갖다가 좀 보호하면서 이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입장벽마저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재벌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인도 기업들의 어닝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레벨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어닝의 절대 숫자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도 주식시장을 갖다가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가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인도 시장에 대해서 유지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좀 추세적인 상승, 네, 어떤 네. 시장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상반기에 저희 이야기 많이 했던 시장 중에 하나도 일본 시장이었는데요. 일본 네. 시장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엔화 약세 관점에서 일본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최근 한 뭐 2달 정도 연속해서 네. 이제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근데 근래 저희는 약간 스탠스를 바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예. BOJ가 뭐 이번에 그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네. 조금 바꿨지 않습니까?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다만 이 정책 당국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좀 견제적인 발언들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가 150, 160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일본 경제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자금 이탈도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엔화 약세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왼쪽 그림 보시는 대로 뭐 일본의 주가라는 것이 엔화 약세 때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모멘텀이 꺾이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일본 주식의 어떤 모멘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 마켓이었기 때문에 모멘텀 요소가 약해지는 만큼 투자 매력도는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기존 대비해서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끌어왔던 시장의 상승이었던 만큼 엔화 약세의 강도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분위기에서는 뭐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걸로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뭐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식시장 이야기 쭉 했으니까 여타 뭐 채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역시 이제 대한 투자 관점에서 네. 좀 할 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리츠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최근에 리츠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약간 좀 우려들은 많긴 합니다만, 네. 의외로 올해 상반기에 부진했던 5월 달까지 부진했던 이 전통 리츠 진영, 그러니까 리테일 오피스 이쪽의 리츠 가격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사실 뭐 물류창고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은 꽤 견고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이 리테일, 특히 오피스 쪽 리츠 가격이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앞서서 이제 약간 신중한 톤으로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고배당 리츠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흥국 고금리 채권도 이제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좀 강조했었던 미국의 IG 투자 등급 채권의 수익률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 반면에 그림 보시는 대로 이 뻗어 올라가고 있는 이 ETF 채권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신흥국 채권이에요. 보시는 대로 뭐 미국의 IG 대비해서, 그러네요.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 대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고금리 신흥국 이 금리 자체가 높고 금리가 또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값에 되게 우호적인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당분간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채권 등을 비롯해서 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 리츠 신흥국 채권. 지금 뭐 미국 대비 신흥국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이제 네. 미국 등의 핵심국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각 가져가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조금 의견을 좀 하향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사실 저희가 여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바벨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빅테크 성장주 플러스 미국채, 한국채 이런 이제 네. 안정형 옵션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 개별 투자, 개별 채권의 어떤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단 최근에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와 관련해서 시장의 프라이싱이 조금 저는 많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달 연속 이상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 구간이 좀 더 남아 있지 않겠냐라고 예,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미국채 일단은 절대적인 수익 자체는 크게 네.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형 옵션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여전하지만 네. 예, 개별 어떤 자산으로서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중립적인 의견으로 미국채, 한국채 둘 다 예, 일단 최근에 좀 하향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8월 한 달 어떤 자산들에 관심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저희 매달 추천 ETF 포트폴리오 제시 드리고 있어요. 네. 내용이 좀 변화 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경기 뷰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 ETF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예, 유지를 예,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에 일부 대응하는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코어 에셋에 계속 담아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좀 집중하는 전략으로 예, 뭐 보츠, 로보틱스 AI라든지 또는 뭐 AIQ, AI에 특화된 ETF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뭐 예, 우리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 네. 또는 뭐 페이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배당 리츠. 고배당 리츠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단기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예, 배당 수익 예,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예, 우리 당분간은 계속해서 네. 안정적이면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지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추천 포트폴리오 ETF까지 확인해봤고요. 사실 뭐 저희 늘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는 한 달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달엔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지 9월 전략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